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수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5장 혈액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102페이지고요. 여러분 PPT를 보시면요. 이번 혈액기에서 할 거를 살펴좀 볼게요. 첫 번째는 혈액의 기능 볼 거고요. 혈액 백혈구 안에서도 T림프구, 그 다음에 무과리 세포증 한번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빈혈에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빈혈에 살펴볼 거고, 종양, 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이제 암 중에서도 백혈병에 관련돼서 혈액암이죠.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혈액의 기능, T림프구, 무과리 세포증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는 혈액의 기능입니다. 자, 혈액은 무슨 일을 할까요? 첫 번째, 산소, 탄산가스. 탄산가스는 지금 이산화탄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양소, 호르몬, 노폐물, 을 이것들을 운반한대요. 뭐가요? 혈액이요. 두 번째, 체액의 산도 및 체온을 조절한다. 산도라고 하면 우리 7.35에서 7.45 ABG 할 때 보셨죠? 그 혈액이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체온도 유지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과다출혈이 있는 사람들 딱 만져보시면 되게 몸이 차요. 따뜻한 이 혈액이 빠져나가 버려서 그렇고요. 세 번째, 면역작용을 한다. 왜 혈액에는 WBC하고 안티바디, 항체가 떠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면역작용을 하고 있고요. 혈액 응고 기능을 한다. 혈액에는 혈소판도 떠다니고요. 혈장 단백질인 피브리노겐 떠다니고, 그 다음에 응고인자인 프로스롬빈, 스롬빈 이런 것도 다 떠다니잖아요. 그 때문에 혈액 응고 기능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혈액의 기능이에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들이었죠. 자, 이번에는 이 백혈구 중에서도 림프구는 T림프구와 B림프구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T림프구가 나와 있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1번, 항원을 감지한 킬러 T셀은 T림프구죠. 병원균 또는 병원균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적으로 가서 공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T림프구에 의한 면역은 혈청 내에서 항체 생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항체 생산은 B림프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체 형성은 보통 72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 가서 T림프가 킬러 T셀이 먼저 가가지고 딱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나타나는 1차적인 방어 기전입니다. 이를 세포성 면역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B림프구가 항체를 71시간 동안 만들어가지고 딱 혈류에 분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 면역작용을 하게 되면요. 그건 체액성 면역 이렇게 부르게 되죠. 자, 2번 보시면요. 체내에 침입한 바이러스, 곰팡이 및 암세포에 대한 면역기전에 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무과립 세포증 보시도록 하시죠. 자, 특징부터 볼게요. 무과립 세포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혈액 내의 호중구가 감소합니다. 여러분, 호중구라는 건 급성 염증 때 확 증가하는 백혈구죠. 이 호중구가 감소해서 미열, 권태감, 두통, 식욕부진과 같은 가벼운 증세부터 제대로 염증에 대항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구강 및 인후점막의 궤양, 피부노양, 폐렴, 폐혈증,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줄 보시면 감염이 가장 위험하다. 왜냐면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합병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호중재는 중요해요. 좀 봐주세요. 자, 간호중재는 이제 감염관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요하다. 표시를 좀 해놓겠습니다. 자, 감염 예방을 위해서 안정을 취하고요. 방문객을 제한하고 격리합니다. 감염의 루트가 되는 건 다 차단하는 거죠. 고단백, 고비타민, 고탄수화물 식이 하시고요. 하루에 수분 섭취 많이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리을 보시면 병실에 꽃이나 화분을 두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이거 자체가 감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미음 보시면 변비 예방을 위해서 관장보다는 변비 완화제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그 안쪽으로 어떤 침습적인 행위들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가 간호중재 되겠습니다. 자, 무과립 세포증 간단하게 보셨고요. 간호중재 위주로 봐주세요. 여러분 103페이지 가시면 아네미아, 빈혈 나오게 되겠습니다. 빈혈이 시험에 좀 잘 나오죠. 빈혈은 중요하게 보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주제는 빈혈입니다. 첫 번째 빈혈은요. 철결핍성 빈혈, 철분결핍성 빈혈로 불리죠. 자, 설명 보시면 체내의 철분 저장량이 정상보다 이하인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게 되죠. 왜냐하면 여성은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생리혈 영향으로 여성에게 많이 나타난다라고 나오죠. 자, 원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철분이 결핍된 거니까 철분을 섭취한 게 부족했을 때, 그죠? 두 번째는 철분을 먹긴 먹었대 소화가 안 되거나 흡수가 안 될 때 어떤 경우냐면 만성적으로 설사를 쭈룩쭈룩 해서 내보내버린다거나 아니면 위절제를 해가지고 흡수를 못 하신다면 이게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급성 또는 만성 출혈로 인한 철분 소실인데요. 출혈이 아무래도 많으면 당연히 철분도 같이 빠져나가게 되니까요. 이 철결핍성 빈혈이 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혈입니다. 용혈이라는 거는 이제 이 혈구가 깨져버리는 걸 용혈이라고 하죠. 그래서 발작성, 야간성 혈색소요증이라고 해서 적혈구가 깨져서 소변으로 소실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용혈로 나타나는 거는 무엇이든지 다 깨져버려갖고요. 이 철결핍성 빈혈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용혈이 오는 이유는 다양하잖아요. 그죠? 자, 2번 임상 증상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빈혈하면 떠올리는 게 얼굴 하얘가지고 어지러워 쓰러지고 막 픽픽 쓰러지고 이런 현상이잖아요. 그대로 증상 보시면 돼요. 경증을 보시면요. 피로감, 창백, 허해요 얼굴이, 권태, 빈맥, 운동성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아무래도 산소를 제대로 전해주지를 못하니까 나타나는 증상들이고요. 중증으로 되면 3대 증상이 있습니다. 보시면 연하곤란, 그 다음에 구내염, 위축성 설형 이 세 개가 이 중증 3대 증상이 되게 되죠. 네, 그래서 진단검사를 좀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혈액검사를 하셔야겠죠. 혈색소를 보시면요. 12g/dL 미만일 경우, 그러니까 10일 이하일 경우에 보통 빈혈로 진단을 하고 있고요. 이럴 때 적혈구 크기는 감소하고 크기가 작아지고 혈색소 농도도 감소합니다. 다른 말로 MCV와 MCHC가 같이 감소를 하게 되죠. 자, 두 번째 보시면 혈청 페리틴 수치가 감소합니다. 자, 페리틴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의 철분의 총 저장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감소를 하고요. TIBC가 상승한다. 이거는 총 철 결합 능력을 의미하는 수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수의 철분 저장량도 당연히 감소를 하겠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됐지라고 하는 원인 파악을 당연히 하셔야겠죠. 그래서 원인 파악을 위해서 혈액검사 아니면 내시경 어디 출혈이 있진 않나 또는 대변 자멸 검사 그러니까 뭐 대장 쪽에 출혈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실 건 혈색소 기준하고요. MCV랑 MCHC 감소하는 거랑 페리티 감소하고 TIBC 상승하는 거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빈혈 중에서도 철결핍성 빈혈은 가장 많이 나오는 빈혈 중 하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진단 받으셨으면요. 약물 치료 하셔야겠죠? 약물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란 글씨로 제가 바꿔왔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철분이 부족하니까 철분제를 경구 투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원칙은요. 식간, 즉 공복에 투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야 흡수가 제일 잘 되거든요. 근데 철분 자체가 상당히 위장장애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위장관 자극이 심할 때는 식후 복용을 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식전 복용이고요. 위장 장애가 심하면 식후 복용이에요. 두 번째, 액체 제제라면 희석시켜서 빨대로 복용하게 한다. 왜냐면 마셔버리면 치아에도 다 묻게 되고 치아가 변색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 철분을 잘 흡수되게 하려면요. 비타민 C를 같이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렌지 주스 같은 거, 뭐 블루베리 주스 뭐 이런 거 되게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분 흡수를 돕고요. 자, 네 번째, 고섬유식이를 섭취한다. 철분제 자체가 여러분 변비를 좀 유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산부들도 임신하고 철분제 먹게 되면 변비가 자주 오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 고섬유식이, 뭐 수분 섭취 증가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변의 색깔이 까맣게 바뀌어요. 약간 짜장 색깔식으로 되게 까맣게 바뀌거든요. 근데 이게 어머 나 혈변 아니야 이렇게 놀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변의 색깔이 까맣게 짙어짐을 미리 설명한다. 철분제 산화에 의해서 그렇거든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은요. 철분제 비경구적 투여인데요. 이건 뭐냐면 철분제를 이렇게 드실 수 없는 사람은요. 주사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IM으로 보통 맞게 되죠. 근육주사요. 자, 엉덩이 주사로 맞게 되는데 여러분 밑에 +1이 있거든요. 첫 번째 땡 보시면
근육주사나 피하주사 시 주사 부위가 아프고 뻘겋게 부어오르는 등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개발된 방법이 Z트랙 기법입니다. 이 Z트랙 기법은 자, 발음 어려워요. 자, 기본 간호학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자극성을 가진 약물을 주입할 때 쓰는 기법이고요. 어떻게 했죠? 엉덩이에 예를 들면 엉덩이를 이렇게 살을 한쪽으로 민 상태에서 주사를 놓죠. 그 다음에 주사를 놓고 뺨과 동시에 이 살을 잡았던 손을 놓게 되면 이게 딱 가둬지는 효과를 줘가지고요. 이게 밖으로 유출되거나 피부를 자극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주사 기법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땡 보시면 Z트랙 주사 방법은 근육 주사 시 피부를 당겨가서 근육 깊이 주사한 후 주사 바늘만 뺀 다음과 거의 동시에 당겨진 피부를 놔서 이거를 가두는 방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IV, 원래는요, 여러분 철분제가 IV가 안 됐거든요. 되게 자극적이어갖고요. 최근에는 IV 투여가 가능한 철분제제가 개발이 돼서 이거를 더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잘 사용되지는 않는 기법이긴 하죠. 아무래도 자극적이긴 하니까. 그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 뒤에 보시면 여러분, 입원 환자 간호도 나와요. 그래서 입원 환자 간호도 좀 볼게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단백질, 철분,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공급한다. 특히 비타민 C 강조했죠, 앞에서. 자, 니은, 식사는 소량씩 자주 제공하시고요. 오한 느끼면 따뜻한 옷이나 담요를 덮어준다. 그 다음에 리을, 방문객 제한하시고요. 좀 조용히 해주시고. 미음 보시면 철분 부족의 경우에 경구 및 IV, 철분제제 투여할 수 있고요. 비읍 보시면 수혈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보통 뭐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다른데요. 9, 8, 7 이 정도 되시면 수혈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혈이 필요한 경우 심한 만성 빈혈 시 보통 농축 적혈구, 폐갈비씨를 수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환자 교육도 같이 해주셔야죠. 균형 잡힌 식이 드시고 고섬유식이 드시고, 왜냐면 철분제 먹으면 변비 오니까요. 그죠? 철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 이거는 밑줄 끄고 쭉 봐주세요. 여러분이 교육하셔야 될 것들이고, 간, 그 다음에 고기류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난황이라는 게 달걀 노른자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곳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고기를 좀 줄이려고 하는데요. 제가 고기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제가 다른 과목 강의에서도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진짜 고기를 좋아해갖고 많이 먹을 때는 혼자 앉아갖고 500g씩 먹어요. 소고기를. 그리고 500g이면 한 근 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신랑이랑 둘이 앉으면 둘이서 거의 2kg 가까이를 먹는, 그 정도면 거의 먹방을 찍는 거죠. 그랬는데 제가 고기를 한참 먹을 때 가서 피검사 하잖아요. 제 철분 수치가 얼마나 나냐면 14.8, 15.2 막 이렇게 나와요. 거의 남자 수준이죠.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그만큼 철분 수치가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식습관을 좀 교정하려고요. 고기를 좀 줄였어요. 그랬더니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그래봤자 13.8 뭐 이렇게 해요. 고기를 그래도 안 먹는 건 아니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가임기 여성 및 임신 중 철분 섭취를 권장한다. 왜냐면 임신성 빈혈이 오잖아요. 여러분, 임신성 빈혈은 어떻게 오는 거죠? 어떤 여기에 원인으로 잡히는 출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혈량이 늘어나니까 이 혈량이 많아짐으로써 일종의 철분이 희석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오는 게 임신성 빈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철분은 당연히 섭취를 해주셔야죠. 자, 여기까지가 철결핍성 빈혈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진단검사 하고요. 약물 치료와 관련된 부분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잘 나와요. 자, 두 번째 빈혈 보시죠. 두 번째 빈혈은요, 거대 적아구성 빈혈이라고 불러요. 어떤 단어가 뭐냐면 거대라는 말이 붙었어요. 딱 봐도 좀 이거 자체가 몸집이 좀 크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자,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거대적 아구성 빈혈은 두 가지 빈혈로 나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타민 B12 결핍이 됐을 때 나타나는 거 하고요. 엽산 결핍성 빈혈,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구분해서 중재가 들어가야죠. 비타민 B12 결핍이 오면 그거를 줄 것인가, 내적 인자를 줄 것인가, 엽산 결핍이 오면 엽산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눠서 들어가야 됩니다. 중재가. 그렇죠? 자, 2번 보시면요. DNA 합성 결함과 적혈구의 비정상적인 성숙으로 인해서 형태가 변화된 빈혈이에요. 3번 보시면 RBC가 크게 보이죠. 그러니까 거대 적아구성 빈혈이라고 하겠죠. 4번 보시면 적혈구 수치는 저하돼요. 혈색소 수치도 감소돼요.
단 이 형태가 좀 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비타민 B12 결핍성 빈혈과 엽산 결핍성 빈혈이 구분돼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원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 B12 결핍성 빈혈은 우리 악성 빈혈이라고도 불렀죠? 자, 위장관계에서도 보셨어요. 비타민 B12의 섭취가 부족하거나, 그쵸? 비타민 B12 섭취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충분하게 먹어요. 근데 뭐가 부족해요? 내적 인자가 부족해요. 내적 인자라는 건 뭐였죠? 위의 벽세포에서 분비하는 인자였고요. 내적 인자가 있어야만 비타민 B12랑 결합해가지고 소장에서 흡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적 인자가 부족한 경우에도 바로 이것이 빈혈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B12 자체가 적혈구 생성에 좀 도움을 주잖아요. 자, 그래서 원인을 계속 봅니다. 자가 면역 반응, 위장 절제술. 그러니까 위절제술로 가장 많이 오겠죠. 위절제를 하면 내적 인자가 없어지니까. 그죠? 자, 임상 증상 보실게요. 엽산 결핍성 빈혈하고요. 비타민 B12 결핍성 빈혈하고 거진 비슷해요. 거진 비슷한데 차이가 뭐냐면 신경계 증상의 유무거든요. 우선 허약하고 청백하고 피로하고 체중 감소, 권태 이런 것들은 공통적인 증상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신경계 증상이 나타난다. 엽산은 신경계 증상이 안 나타나죠. 이게 큰 차이예요. 그래서 신경계 증상을 보시면 진동 감각이 상실되고 사지가 무감각하고 저리고 마비 오고 정신병 오고 이런 것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땡 보시면 증상의 악화와 안화가 교대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진단검사는요. 실링 테스트를 하게 되겠습니다. 진단검사, 실링 테스트. 그러니까 실링 테스트가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빈혈의 종류가 나뉜다는 거죠. 양성이라고 하면 비타민 B12 결핍성 빈혈. 그죠? 그 다음에 음성이라고 하면 엽산 결핍성 빈혈 이라고 보는 것이 실링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실링 테스트 보고 오시죠. 여러분 옆 페이지 넘어가시면 플러스 원의 실링 테스트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요거는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땡을 볼게요. 아침에 방사성 비타민 B12를 경구 투여하고요. 좀 있다가 비방사성 B12를 근육 주사해서 몸을 포화시켜요. 그러면 장에서 흡수된 방사성 비타민 B12가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을 살펴보시는 거거든요. 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비타민 B12, 지금 저희 실링 테스트 보고 있어요. 비타민 B12를 경구 투여해요. 그러면 흡수되겠죠. 그죠? 흡수가 될 거예요. 흡수된다는 건 내적 인자와 결합해서 흡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흡수되면요. 소변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소변으로 나와요. 흡수가 됐기 때문에 소변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자, 다시 갑니다. 비타민 B12를 경구 투여해요. 그랬더니 흡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쓸까요? 흡수가 어떤 이유로든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소변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소변에 안 나타나게 돼요. 그럼 이게 뭐예요? 양성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검사를 다시 합니다. 이 사람을 대상으로 무슨 검사를 하냐? 내적 인자를 투여해요. 자, 내적 인자를 투여하신 다음에 검사를 다시 합니다. 다시 해요. 내적 인자를 투여하신 다음에 비타민 B12를 다시 투여해요. 경구 투여. 투여했을 때 내적 인자를 투여해 줬더니 이것이 흡수돼가지고 소변으로 나오네. 그럼 이건 뭐예요? 악성 빈혈로 진단하시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그동안 내적 인자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투여해주니까 소변으로 나왔네. 흡수가 잘 됐네. 악성 빈혈이네. 이렇게 보신다고요. 그쵸? 그런데 내적 인자를 투여하고 이거를 똑같이 경구 투여했음에도 또 소변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흡수가 또 안 돼가지고 또 소변으로 안 나와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악성 빈혈은 아니고요. 흡수에 장애가 있는 거죠. 회장이라는 곳에서 이걸 흡수를 하는데요. 회장에 흡수 장애가 있을 때는 이렇게 소변이 아예 안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실링 테스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흡수가 제대로 되면 소변으로 나온다. 안 되면 안 나온다. 이 말이겠죠? 네, 여기까지 실링 테스트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치료 및 간호, 비타민 B12의 치료 및 간호 보실게요. 비타민 B12 결핍성 빈혈이죠. 자, 치료 및 관할을 보시면 비타민 B12 섭취 자체가 부족한 빈혈이라면 이거를 보충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악성 빈혈이라면 내적 인자가 없어가지고 오는 악성 빈혈이라면 비타민 B12를 근육 주사해 주세요. 보통 누가 많이 오냐면 위암 돼가지고 위를 잘라버리신 분들은 이 내적 인자가 분비되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이 악성 빈혈이 많이 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엽산 결핍성 빈혈 보겠습니다. 요거는 엽산을 많이 제대로 섭취 안 했을 때 보통 오는데요. 엽산이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 생채소나 과일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인 보시면 넘겨서 볼까요? 여기 있네요. 엽산. 자, 계속 봅니다. 생채소, 과일 섭취 부족, 알코올 과다 섭취, 임신 중, 만성 용혈성 빈혈, 독거노인, 장기 정맥 영양 공급 시. 그러니까 엽산이 제대로 섭취되지 않으면서 오는 게 엽산 결핍성 빈혈입니다. 임상 증상은 제가 위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 뭐만 없다 그랬죠? 신경계 증상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혈액 검사 하시면 엽산 수치는 당연히 낮다고 나올 거고요. 자, 진단 검사 실링 테스트 하게 되고요. 실링 테스트는 음성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타민 B12 줬을 때 소변으로 잘 나온다는 뜻이 되겠죠? 자, 치료 및 간호를 보시면요. 엽산 함유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세요 라고 해서 생채소나 과일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키위, 딸기, 토마토, 검은 콩, 채소 이런 거에 많다. 그리고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이 엽산을 근육 주사해주는 식으로 간호가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적아구성 빈혈이었습니다. 실링 테스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볼 빈혈은요. 재생불량성 빈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불량성 빈혈. 자, 재생불량성 빈혈 내용 보시죠. 첫 번째 줄, 골순의 조혈 조직이 지방 조직으로 대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말초혈관에는 적혈구의 감소에 따른 빈혈뿐만 아니라 다 줄어들어요. 백혈구, 혈소판 등 모든 혈액세포가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판사이토페니아라고 돼 있죠. 무슨 말이냐면 범혈구 감소증이란 얘기예요. 적혈구뿐만 아니라 모든 혈구가 감소하는 질환이다. 자, 원인 볼게요. 왜 그러냐? 물론 디귿 보시면요. 아무 이런 원인 없이 선천적으로나 유전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원인 불명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기억 보시면 항암제 또는 조혈작용을 하는 골수를 억압하는 약물 또는 화학약품 중에서도 벤젠 이런 것들이 통해서 재생불량성 빈혈이 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2번 임상 증상.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서 봤던 거대적 아구성이나 철분 결핍성 같은 경우는 적혈구에 있는 것들이 줄어들면서 주로 적혈구가 부족한 증상이 왔었는데요. 이거는 범혈구다 보니까 적혈구가 감소했을 때, 백혈구가 감소했을 때, 혈소판이 감소했을 때 증상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임상 증상 보시면 첫 번째 빈혈. 이건 RBC가 감소를 한 거죠. 그래서 피부 및 점막이 창백해지고요. 피곤하고요. 심계항진, 운동성 호흡곤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PLT가 감소한 거죠. 피부와 점막, 코, 잇몸, 질, 항문 등에서 출혈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WBC가 감소한 것으로서 감염이 호발한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겠죠.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진단검사는 어떻게 하냐. 혈액검사하면 나오겠죠.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혈액검사에서 RBC, WBC, PLT가 모두 감소하는 판사이토페니아가 나타난다. 두 번째, 적혈구의 모양과 기능은 정상이에요. 개수만 줄어든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이거는 뭘 통해서 정확하게 확진하냐? 골수 검사를 해보시면 얘가 재생불량성 빈혈이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겠죠. 자, 4번 치료 및 간호를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은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수혈이라던가 아니면 원인을 교정할 수 있는 조혈모세포 이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간호를 하실 때는 이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감염에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출혈 올 수 있으니까 출혈 예방에 초점을 맞춰서 간호를 해주시고요. 빈혈로 인한 피로까지 예방을 해주시는 간호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재생불량성 빈혈에서 기억하실 건 범혈구 감소증이 온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증상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빈혈인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빈혈이에요. 4번. 용혈성 빈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혈은 깨지는 거잖아요. 그쵸? 자, 선천적으로 용혈성 빈혈이 오시는 거 하고요. 후천적으로 용혈성 빈혈이 오시는 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오시는 거라는 건 유전적으로 이러한 빈혈을 갖고 있을 때, 그죠? 두 번째는 적혈구가 조기 파괴되는 거.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선천적으로 오게 되고요. 후천적으로 오게 되는 게 아무래도 더 많죠. 그래서 약물이나 면역 반응,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들 때문에 후천적으로 깨지게 되고요. 진단 검사는 쿰스 테스트를 하게 되면 적혈구 용혈 항체를 확인함으로써 진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치료는 보통 이런 후천적 용혈성 빈혈은 자가 면역 질환이나 면역 반응으로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원 항체 반응을 좀 가라앉혀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티코스테로이드 면역 억제 효과를 주시는 이 약물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합병증 보겠습니다. 합병증으로 급성 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증상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빈혈이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실 카테고리는요. 바로 세 번째, 종양 되겠습니다. 튜머, 암 얘기하는 거고요. 암 중에서도 우리가 혈액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혈병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조금 더 먼저 보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류케미아, 백혈병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혈병이란 정의 보시죠. 백혈구가 골수에서 비정상적으로 증식, 축적되는 악성 질환입니다. 암이란 뜻이고요. 백혈병 세포가 골수에 축적되면 골수의 정상 기능 상실로 조혈 기능이 저하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축적한다 이렇게 축약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종류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아동 간호학에서 백혈병을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첫 번째, 급성 림프성 백혈병 보시면 ALL이라고 부르죠. 소화기의 가장 흔한 악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나이를 보시면 2에서 10세 때 보통 호발하게 됩니다. 림프 아구가 골수에 축적된다. 림프 아구라는 건 미성숙한 림프구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림프구가 이 골수에 축적되면서 조혈작용을 방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만성 림프성 백혈병입니다. CLL이에요. 자맹성으로 발병합니다. 나이가 좀 많은 사람한테 와요. 50에서 70세. 림프절에 작고 비정상적인 비림프구가 축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 AML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청소년한테 많이 옵니다. 15세에서 39세한테 호발하게 되는데요. 미성숙한 과립구가 무한 증식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고 이게 골수에 축적되면서 조혈작용을 방해하는 그런 백혈병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을, 만성 골수성 백혈병. 이게 이제 보통 성인이나 노인한테 오는 백혈병인데요. 30에서 50세에 호발하고요. 성숙한 악성 과립구가요. 악성 과립구가 골수, 혈액, 비장 이런 것에 과다 축적이 되면서 오는 백혈병이 바로 만성 골수성 백혈병 되겠습니다. 자,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백혈병이 오게 되면 임상 증상 확인하셔야죠.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증가하고 적혈구와 혈소판은 감소한다. 그러니까 조혈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다른 혈구들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빈혈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빈혈 증상 보셨잖아요. 뭐 피부가 창백해지고 피곤하고 심기양진 나타나고 호흡 곤란하고 이런 것들 나타나게 되고요. 두 번째,
PLT도 줄어들게 되니까 출혈이 오게 되겠습니다. 뭐 타박상, 출혈, 혈뇨 이런 것들. 세 번째는 감염.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많아지니까 면역 반응은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감염 쉽게 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을, 간 비대, 비장 비대. 비정상적인 백혈구의 침윤으로 간과 비장이 비대해진다. 그 다음에 미음 보시면 고요산 혈증. 치료약물에 의해서 백혈구가 다량 파괴되면서 혈중 요산이 증가한다. 옆에 보시면 이게 지금 CNS 증상까지 나타나거든요. 중추신경계 증상까지 나타나가지고요. 뇌압을 상승시켜서 진압력 상실, 성격 변화, 흐릿한 시야 등등 나타나고요. 불안까지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임상 증상 기억해 주시고 진단 검사는 그럼 뭘로 할까요? 우선 CBC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혈구들의 상태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게 골수 검사를 하면서 확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수 흡입 및 생검 나와 있죠. 이렇게 진단 검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치료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보실 수 있는 거는 조혈 모세포 이식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그래서 기억 보시면 공여자,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에요. 공여자의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환자의 정맥에 주입을 해줘요. 그럼 그게 이제 생착을 한 개념인데, 목적을 보시면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으로 악성세포는 싹 제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골수 기능이 억압된 대상자에게 건강한 골수를 다시 생착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적응증은 당연히 백혈병은 적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봤던 재생불량성 빈혈도 범혈구 감소증이 왔잖아요. 이런 사람도 이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공여자 보시면 대상자와 동일한 HLA형을 가진 자, 그러니까 조직형 검사고요. 인간 백혈구 항원 같은 동일한 것들을 가져야지만 거부 반응이 적죠. 혈액형은 같지 않으셔야 돼요. 대신 HLA가 같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왜 헌혈센터 같은 데서요. 조혈 모세포 이식에 동의한 분, 샘플을 채취해 놓은 분은 아주 연락이 옵니다. 지금 조직 적합성이 맞는 분이 나타났어요. 이식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연락이 오게 되죠. 이게 바로 HLA가 맞는 사람이죠. 보통 가족끼리 맞을 확률이 높고요. 이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에서 맞을 확률은 굉장히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맞는다는 건 상당히 기적적인 일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초열 모세포 이식 후 합병증은요. 아무래도 이것도 이식하는 거기 때문에 거부 반응 나타날 수 있고요. 감염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식 거부 반응하고요. 이식 편대 숙주 반응은 좀 다른 건데 이식 거부 반응은 뭐냐면 내가 이식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이 들어온 거를 이물질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부 반응 나타나는 거고 이식 편대 숙주 반응은 뭐냐면 이식 받은 사람 자체가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들어간 것이 얘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굴러 들어온 돌에 박힌 돌을 빼는 격인 거죠. 그게 바로 이식 편대 숙주 반응 되겠습니다. 어쨌든 둘이 안 맞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뭐예요? 간호중재죠, 간호중재.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백혈병에서 간호중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염 관찰 및 예방. 이게 가장 첫 번째죠. 왜요? 비정상적인 백혈구들이 증가하니까 아무래도 감염력이 떨어지겠죠?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기억 보시면 감염 관찰 및 예방을 한다. 호흡곤란, 기침, 가쁜 호흡, 배뇨시 자결감, 빈뇨, 긴박뇨, 열감, 분비물 이런 것들이 감염이 되진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정맥주사 부위도요. 정맥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사정을 해주시고 당연히 무균수를 적용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증상이 심한 사람들은요. 역격리를 해가지고 이 감염의 예방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꽃이나 식물 같은 거는 병실을 두지 않죠. 생과일이나 익히지 않은 채소도 보통 먹지 않습니다. 감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근육주사, 이런 침습적인 행위는 웬만하면 금지고요. 필요시 역격리한다. 자, 두 번째, 출혈 예방하죠. 왜냐하면 골수 억제돼서 PLT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출혈이 오는 것들은 다 예방을 하시되 직장 체온 측정까지 금기입니다. 그렇죠? 직장 자체가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출혈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아스피린, 항응고제 이런 것들은 출혈 경향성을 또 높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금기고요. 비타민 K, 응고인자죠. 이런 것들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한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밑에 필요시 지혈 관련 수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FFP, 신선 동결 혈장 같은 걸 투여를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통증 완화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투여하시는 방법. 하지만 진통제를 투여하셔도 여러분 아스피린은 투여하시면 안 되겠죠? 항혈소판 작용이 있으니까. 그다음 리을 보시면 영양 및 수분 섭취를 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고단백, 고칼로리 식이를 제공을 합니다. 그 위에 보시면 소량씩 자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무래도 이 케모, 항암제를 맞게 되면 식욕 부진이 굉장히 심해지죠. 그러면 제대로 골수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더 증상이 심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최대한 먹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다량의 요산 배설을 위해서 수분도 충분히 흡수해 주세요. 내용 나와 있습니다. 환자 교육도 해주셔야죠. 환자의 표현 격려. 그 다음에 케모를 받게 되면 머리가 다 빠지게 되죠. 그래서 탈모와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활동과 휴식, 약물, 감염 예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백혈병 보셨고요. 두 번째는 장기이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이식. 첫 번째, 수혜자의 최적 건강 상태 유지. 수혜자라고 하는 건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셔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두 번째는 면역 억제 부작용의 관찰입니다. 보통 장기를 이식해 주게 되면요. 내가 내 몸에 없는 것을 어쨌든 이물질이잖아요. 남의 것을 이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뭐 바로 나타나면 초급성, 급성 이런 거부 반응이 나타나고요. 아주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는 뭐 만성 이런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장기 이식을 받은 분들은 평생 동안 뭘 드시게 되냐면 항원항체 반응을 억제하는 면역 억제제를 드시게 되죠. 근데 이제 부작용이 뭐냐면 이렇게 면역 억제제를 드시게 되면 거부 반응은 억제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면역까지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면역 억제 부작용 관찰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수술 후 무균적 원리 당연히 적용을 하셔야겠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장기 이식.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간 같은 거 장기 이식을 해주면 보통 부모님들이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간경화나 간암이다? 그러면 자녀 거 떼주시잖아요. 보통 간을 이식할 때는요. 자녀의 간을 70%를 떼줍니다. 그러면은 자녀 간 몇 프로 남아요? 30% 남아요. 그죠? 그게 6개월 정도 되면 간이 원상태로 돌아와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신장 이식도요. 여러분 신장이 몇 개 있죠? 후복벽에 2개가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요관 따라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신장이잖아요. 신장 이식을 받게 되면 망가지 신장 2개 두고요. 이렇게 신장을 하나 요관으로 같이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러니까 신장 이식을 받은 사람은요. 신장이 3개예요. 신기하죠? 자, 여담이었고요. 우리 장기 이식 받고 이제 악성 종양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건 혈액암, 백혈병을 위주로 봤고요. 여기는 이제 고체암도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캔서라고 하는 종양 보시겠습니다. 기억 보시면요. 종양의 크기는 튜머라는 T를 머리 글자를 따서 T. 그 다음에 림프절로의 전이는 림프노드의 N. 그죠? 그 다음에 다른 경로의 원격 전이는 메타스타시스의 M을 따서 TNM을 가지고 이 암의 진행 정도를 확인을 합니다. 종양의 크기, 전이, 림프절의 전이, 원격 전이 이거를 보고 스테이지를 결정을 하게 되죠. 자, 니은 볼게요. 스테이지는 악성 종양의 심각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종양의 크기 T는 그 옆에 이제 숫자가 붙어요. T1, T2, T3 이런 것들이 크기가 점점 커질수록 숫자가 크게 붙게 되고요. 림프절 전이 N도요. 전이가 없으면 N0, 전이가 있으면 N1, N2 이렇게 전이의 범위에 따라서 숫자가 올라가게 돼요. 원격 전이 M도요. 전이가 없으면 M0, 있으면 M1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숫자가 높을수록 더 심각도가 높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의 특징 나옵니다. 이거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뭐예요? 당연히 악성 종양의 특징을 여러분이 좀 중요하게 보셔야겠죠. 자, 양성 종양과 비교해서 좀 보세요. 악성 종양 보시면요. 성장이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두 번째, 주위 조직을 침범하면서 자라요. 그러니까 막 전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피막이 없어요. 싸져 있는 막이 없다는 뜻이에요. 전이에 굉장히 용이하죠. 네 번째, 분화되어 있지 않나요. 다른 말로 미분화된 세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재발이 쉽습니다. 그 밑에 원격 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붙어있지 않은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된다는 거고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시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암 자체가 왜 치료하기가 힘드냐면 암의 근원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온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라면 그에 맞는 항바이러스제, 그에 맞는 항생제를 쓰시면 되는데 암이라는 근본은 나거든요. 내가 돌연변이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근본이 나기 때문에 사실은 치료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우리 몸은요, 실제로 이론에 의하면 계속해서 암세포가 생성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돌연변이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런 세포성 면역, 킬러 T셀 같은 거 있었죠?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면역기전 자체가 얘를 컷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현되지가 않는 거고, 나이가 많을수록 암이 증가하는 이유는 나이가 많을수록 이런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간혹 가다가 한 개를 딱 놓쳐버리는 거예요. 돌연변이 세포를 하나 딱 놓쳐버려요. 그럼 그 하나가 자라서 뭐가 돼요? 암덩어리가 되고 암이 되니까. 그러니까 좀 나이가 들수록 암 발생률이 높은 경향이 있죠. 자, 이게 암이에요. 이렇게 암 환자가 되면요, 치료를 3번 항암 화학요법을 하게 됩니다. 그죠? 케모세라피를 하게 되고요. 자, 기전을 보시겠습니다. 세포의 DNA와 RNA의 활성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암세포도요,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하잖아요. 그 세포 분열을 억제해 주시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암세포의 세포 분열도 억제되지만 정상세포의 세포 분열도 억제돼가지고요. 머리 다 빠지고 뭐 이런 거 보실 수가 있죠. 자, 부작용 보겠습니다. 오심, 구토, 탈모 대표적이죠. 오심, 구토, 탈모 대표적이에요. 식욕부진, 점막의 손상으로 인한 구내염도 많이 와요.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감염 등등이 오게 되고요.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투약을 잠시 중단해요. 그래서 컨디션을 다시 올린 다음에 다시 투약하고 또 심해지면 다시 중단했다. 이거를 반복하게 됩니다. 상당히 고통스러운 작업이죠. 물론 이 항암제도요, 1세대, 2세대, 3세대 하면서 요즘에는 굉장히 이런 오심구토도 많이 적고 좋은 항암제, 표적 항암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직은 연구가 많이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런 표적 항암제가 듣는 암이 따로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러한 좋은 항암제들이 안 듣는 암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전통적인 이 항암제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똑같이 나타나요. 오심구토, 머리 다 빠지고 이런 것들이니까 아직은 좀 연구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부작용에서 오심구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양 중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안 넘겼네요. 네. 그래서 영양 결핍의 간호 중재를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 하고 있고요. 여러분 책 109페이지입니다. 자, 5대 영양소와 섬유질 균형 잡힌 식이 소량씩 자주 줍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케모 하시면 완전히 떨어져요. 식욕이요. 오심구토 포함해서 아예 식욕이 떨어지고 음식 냄새 맡는 것만으로도 울렁거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좋아하는 음식을 소량씩 자주 줄 필요가 있죠. 고단백, 고열량식이 주셔야겠고요. 자극성 있는 음식은 피하시고요. 항암제로 인해서 간 기능, 신장 기능 장애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음식은 싱겁게 조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좀 깨끗한 환경에서 무균 처리한 음식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암 치료를 처음 받는 환자 간호교육 보시겠습니다. 자, 탈모는 항암제를 투여하자마자 오는 게 아니고 항암제를 투여하시고 열흘에서 20일 정도가 지난 때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머리를 감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감아버리면 계속 더 많이 빠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항암제를 투여하시고 열흘 되기 전에 머리를 다 밀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계속 빠질 거니까 어차피.
그 다음에 빈뇨, 혈뇨, 통증, 발열 등의 비뇨 생식기계 증상 생길 수도 있고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면회는 철저하게 제한하게 됩니다. 혈소판도 감소하게 돼요. 그러니까 출혈 경향이 많아지죠. 그래서 뭐 양치하다가 출혈 날 수 있어요. 혈변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마음이 무겁네요. 이거 지금 설명하는데도. 자, 4번 방사선 치료 보겠습니다. 라디에이션 테라피고요. 방사선을 조사해 주는 거겠죠. 보통 방사선 치료는요. 수술 전에 종양을 줄여가지고 수술을 하려고 할 때도 투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도 투여를 하고요. 혹은 아예 수술을 할 수 없는 환자들은 방사선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자, 교육사항을 보시죠. 방사선 치료실 교육사항. 첫 번째는요. 외부 방사선 치료를 받는 동안 치료가 끝날 때까지 혼자 계셔야 되고요. 근데 조사하는 거는 아프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치료가 끝나면 격리할 필요는 없다. 자, 방사선 조사가 계속되면 체력이 저하되거나 면역이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안정이 요구되진 않아요. 맨날 누워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방문 앞에 방사선 치료 중임을 표시하고요. 보통 화장실이 있는 개인 독방을 줍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방사선을 받고 나면 방사능을 배출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요. 자, 30분 이하로 방문을 제한하고요. 린넨은 특수 용기에 담아서 방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중 포장법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안에서 싸서 주면 밖에서 싸면서 받는 거죠. 이중 처리법으로 보통 처리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피부 관리죠. 방사선 조사 후 피부 관리. 첫 번째는 상처 부위가 짓물렀다고 해서 파우더 같은 거 적용하시면 안 돼요. 방사선 조사한 피부는 무조건 건조하게 유지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우더라든지 크림이라든지 로션이라든지 이런 거 절대 바르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마찰이나 기타 자극, 그러니까 햇빛에 노출한다거나 기계적이나 열 자극, 화학물질의 노출, 향수, 파우더 이런 거 절대 적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면도는 자극 감소를 위해서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시고요. 그러니까 긁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누를 사용하지 않고 미온수물에 세척하고 공기 중에 말려서 건조하게 유지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발진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많이 나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그럴 때는 아이스팩을 적용을 해주셔가지고요. 이 발진을 좀 가라앉히는 방법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방사선 치료 되겠습니다. 혈액계 마치게 될 거고요. 정리할게요. 혈액계에서 중요한 거는 빈혈에서 철결핍성 빈혈에서요. 진단검사와 약물치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대적 아구성 빈혈은 두 가지로 나뉘었잖아요. 신경계 증상이 나타나는 것과 안 나타나는 것, 그리고 실링 테스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양성이면 비타민 B12 결핍, 음성이면 엽산 결핍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재생불량성 빈혈은 범혈구 감소증입니다. 그와 관련된 증상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종양 가시면 백혈병의 네 종류 있었습니다. 각각 구분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된 증상과 간호 중재 있었죠? 감염, 출혈 예방, 통증 완화 이런 것과 관련된 간호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양과 관련돼서는 악성 종양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간호, 교육 이런 거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혈액계였고요. 여러분 다음 6장 가시면요. 이제 내분비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6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